오늘은 메신저 RNA 혁명 세계를 구한 백신 전방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전방욱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RNA 백신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가지 과학적 난관이 있는데요. 그런 과학적 난관들이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mRNA 백신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메신저 RNA에 집중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PCR이라든가 이런 어떤 병원체를 탐지하는 그런 기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싶어서 이제 여쭤보니까 의사 아니면 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존의 이제 책들이 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와 집중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책을 쓰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mRNA 백신에 대해서 써보고자. 선생님이 이쪽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첨단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는 논문 조사했고 그 외에도 웹사이트라든지 관련 동영상이라든지 글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특허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특히 mRNA 백신 제조 기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힘이 들었습니다. 카탈린 카리코 얘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카탈린 카리코를 특별하게 이제 좀 두 장을 할애해서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mRNA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사람 몸에서는 그것을 바이러스로 인식해가지고 물리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이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그 mRNA를 변형해야 되는데 그런 변형 기법을 이제 카탈린 카리코가 발견을 했고 그것이 이제 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백신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탈린 카리코가 연구한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mRNA 중에는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mRNA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mRNA와 비슷한 그런 변형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체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몸에서 죽이지 않는 네네. 그런 메신저 RNA를 만들었다. 근데 메신저 RNA 이제 카탈린 카리코 말고도 뭐 스파이크라든지 이런 기여도 있었다고 책에서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 이제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결국 마치 열쇠 자물쇠처럼 이렇게 사람 수용체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과 수용체가 결합한 후의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수용체가 결합한 후의 구조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용체가 결합하기 전에 구조를 고정시켜 가지고 결국 효과가 있는 백신을 또 만들어내게 됐죠. 그것은 이제 다른 분의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카리코는 미국의 이제 연구 자금이 굉장히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국가 연구 자금을 못 받았다는 인터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여성 과학자 또는 이제 동유럽 과학자라서 혹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예, 카탈린 카리코의 강연이라든지 뭐 혹은 뭐 기고문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별로 그런 부분은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연구비를 타기 어려웠던 게 오히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mRNA를 집어넣어서 단백질 백신을 만들겠다.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mRNA를 집어넣으면은 사람 몸속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그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코는 그 수십 년 동안 같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카리코는 이게 주변에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도 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카리코가 처음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은 아마 대학원 때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뭐 한 30년 이상 그 같은 주제에 매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는 게 뛰어난 머리보다는 이제 끈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작업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카리코가 위대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노벨상은 이 카리코에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안타깝게 뭐 올해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이제 mRNA 백신이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충분한 검증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네. 충분히 수상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꼭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상들이 있으니까요. 그 메신저 RNA 이용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일반인 눈높이에서 질문을 단계별로 드리겠습니다. 이 항원과 항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이제 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항원이라는 것은 병원체의 단백질이나 고분자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항체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DNA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RNA는 DNA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DNA의 유전 정보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RN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DNA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고 mRNA는 즉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에서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 특히 이제 mRNA는 DNA와 단백질을 연결해주는 어떤 중간 전령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워낙 이제 중요한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중궁궐에 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모셔져 있는데요. 안정되게. 근데 실제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핵바깥의 그 세포질이라는 곳입니다. DNA의 어떤 유전 정보를 단백질의 아미노산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전달해 줄 매체가 필요한데 그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mRNA라고 할 수가 있죠. 이 RNA는 인위적인 합성이 어렵고 인체에서 오래 생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카탈린 카리코가 사실 이 부분을 기여한 것이라고 선생님 책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 인위적 합성을 올렸고 생존 가능성을 높였을까요? 카탈린 카리코는 오랫동안 이제 mRNA를 변형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왔고요. 변형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그 분해의 정도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mRNA 자체를 그대로 세포 내로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세포 내로 바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비눗방울 같은 막으로 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막으로 쌓아가지고 이 세포 내로 집어넣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네. 캡슐화라고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건가요? 네. mRNA가 실제로 이제 백신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mRNA가 이제 몸 속에 들어가서 비눗방울 속에 캡슐처럼 들어가 있는 mRNA가 이제 그 사람 세포에 들어가면은 세포질로 방출이 되면서 단백질 조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백질 조각이 이제 바로 바이러스의 돌기 모양의 그런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의 세포가
먹어치우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먹어치우는 세포들이 그 조각을 먹고서 자신의 세포막 표면에다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 같은 그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침입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항체를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러스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나요? 최근에 문제가 된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바이러스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가지 정도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명한 것 2가지는 이제 우리가 심하게 겪었던 그런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대개 이제 사람으로 옮겨지기 전에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동물들의 이제 잠복해 있다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인수 공동 감염병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오는데요. 동물들에도 치사율이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물의 세포가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열쇠 자물쇠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사람 세포의 자물쇠를 여는 그런 열쇠로 동물 세포가 잘 안 열리기 때문에 감염도 잘 안 되고 설령 감염이 된다고 해도 증상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겁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네네.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네. 네. 그 어떤 분은 이제 인류 진화사에서 유일한 승자는 바이러스다. 그 이유가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변이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변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이러스는 워낙 이게 간단한 유전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세포들은 이제 유전 정보가 변이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워낙 이 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굉장히 복제가 잘 일어나 가지고 그만큼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죠. 변이 된다는 것은 DNA가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DNA를 유전 정보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RNA를 유전 정보로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RNA를 유전 정보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NA 자체의 염기 서열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생겨난 그런 변이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대개의 경우는 변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사람 세포의 자물쇠에 맞지 않는 열쇠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설령 이렇게 잘 연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제대로 이 복제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미크론 같은 것들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된 다음에 몇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지수를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높지만 이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독성이 있는 그런 활동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4가지 종류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진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점종이라는 말이 이제 하는데요. 만약에 오미크론이 우점종이 되면 사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델타보단 독성이 낮은데 우점종이 되면 이제 자연 친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뭐 치명률이라든지 또는 재생산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책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자의 이야기와 이제 과학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데요. 바이러스란 뭐고 백신은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이 책을 읽으실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커다란 전염병의 과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읽으실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전에 크리스퍼 유전자 이 책도 쓰셨고 이제 최첨단 DNA 쪽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향후에 출판이나 저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제가 전반적인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책들을 뭐 쓰거나 옮겼는데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아도 될 그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독자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제가 그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독자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결국은 그 개개인이 어떻게 그 슬기롭게 그 사회적 격리를 하느냐,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믿고 있느냐가 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지만은 네. 이 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과학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해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19를 함께 종식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